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은행이 말 그대로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그동안 일본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어가지고 백약을 써도 시중에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고 그 돈이 바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상한 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경기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 말 그대로 그 경기 침체 속에 거의 한 30여 년, 그러니까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나서 30여 년 동안 무기력한 그런 경제의 모습을 보여왔고, 그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시장 같은 그 북방 외교와 함께 이 사회주의권에 대한 공략으로 대규모 무역 적자를 이루며 그 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년 동안 이 중국과 러시아 또 중앙아시아 같은 사회주의권 또 베트남 같은 나라들에서 시장을 이들에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자본주의를 교육시키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들만의 시장을 잘 만들어 왔죠.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은 인구도 많고 말 그대로 이제 경제가 그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시장 경제 체제로 나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이 극우 정부인 윤석열 정부는 현중론에 입각해서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처음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그 유럽으로 그 나토 정상회담 회의에 참여할 때도 탈중국 선언을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해버렸죠. 전형적인 뉴라이트의 세계관을 갖고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건데 그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가 잘 키워온 러시아와 중국 시장을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그냥 놔두고 그 시장에서 거의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일본이 말 그대로 30여 년 만에 경제 부흥을 맞이하고 있죠. 이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해제하고 종료한다는 것을 시장에 알린 것은 대단한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일본 엔화가 미국 달러와 함께 기축 통화 중에 한 가지로 그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통화인데 이 엔화가 드디어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난 2023년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 성장률이 이제 크로스되는 그런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그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경제는 침체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일본은 지난해 보면 그 임금 인상이 요 근래 가장 높은 거의 5% 가까이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높은 임금 인상률,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일본 사회가 또 일본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가능한 경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일본은행은 이러한 그 일본인들이 갖게 된 소비 여력, 이를 기반으로 제로금리 해제를 선언한 것입니다. 일본이 기준금리를 20년 추이로 보게 된다면 제로금리보다 더 밑에인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일본 경제가 아주 엉망이었다는, 그리고 또 이때가 바로 일본 우익 아베 정부가 들어서 일본 경제를 나락으로 끌고 갔던 시기와 같습니다. 아베노믹스라고 이 일본 기업들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일본 기업들의 수출을 진흥시키고 그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달러를 갖고 세금을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그 세금으로 내수 진작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이 아베노믹스는 처음부터 그 실패했고 일본 기업들의
그 수익이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고 결국은 어정쩡한 반쪽짜리 그 경제 부흥책은 일본을 제로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으로 일본 경제를 뒷걸음치게 만들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중국과 러시아 시장 그리고 사회주의권 시장의 그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 기업들이 차지해 들어가면서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이 수익 면에서 그 위축되는, 축소되고 감소되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일본의 단기 정책 금리를 보게 되면 여기도 제로금리까지 내려갔다가 올 3월달 지금 이번 달에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들어서 1%대까지 0%대까지 지금 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런 추이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제로금리를 이미 넘어서서 일본의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거의 1%대까지 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 그 기준금리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던 것이죠. 자,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게 되면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4만 포인트를 넘겼죠. 지난번에 지금 3월 7일 날 4472.11 포인트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는 버블 경제 시대를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일본 경제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차트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모습을 밑으로 꼬라박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외국 해외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시죠.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은 지금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엔달러 환율에서 엔화의 가치가 149엔, 150엔까지 벌써 밀려버렸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본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배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상품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상품의 그 이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원화는 엔화보다는 덜 떨어졌습니다. 엔화가 지금 한 120엔, 110엔에서 지금 150엔까지 밀리는 동안 우리는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1,350원 요 정도까지밖에 안 밀렸기 때문에 그 일본 상품이 훨씬 더 싸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국제 무역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 30여 년 동안 잘 키워온 중국과 러시아 또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또 동남아 시장도 마찬가지죠. 일본 기업이 우리 한국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이 외교 통상 정책이 그 거의 20세기 거의 뭐 예전 그 냉전 시대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그 시대착오적인 생각의 통상 정책이 시장에 먹힐 리가 없죠. 당연히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일본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일본이 제로금리를 벗어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들어갔다고 하니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일본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나라 한국 자금, 우리 한국 원화 시장으로 올 거라는 한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로금리를 포기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건 금리를 정상화시켜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일본이 비정상이었고 그동안 금리를 올렸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 EU가 정상 국가들이었죠. 일본은 뒤늦게 정상 국가로 이제 들어오겠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 시장은 말 그대로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앞으로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들은 오늘 장세처럼 대형주 위주에서 계속 주가 오르면 팔고 발을 뺄 겁니다. 원화 자산을 팔고 팔고 산
달러를 갖고 일본 시장에 들어서 일본 엔화 자산을 살 가능성이 크죠. 왜? 일본 경제는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일본의 상품들은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수익을 볼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에 빠져들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손해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원화 자산에서 자금을 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제학 원론에는 이 현재 경제 상황을 다 설명해 주는 것들이 들어 있어요. 경제학 원론을 딱 한 번만 읽어봐도 지금 현재 일본 경제는 살아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걸 누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그 부가가치의 9할을 해외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는 일할 정도밖에 우리가 생산한 것을 소비하지 못합니다. 국내 경기가 나빠져도 우리 대기업들은 해외 수출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 시장 중에 미국과 EU 시장이 그나마 더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토란처럼 뭐 중국만 예를 들면 중국과 홍콩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중국과 홍콩만 갖고 매년 약 60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봤던 나라들입니다. 여기 60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가 날아간다 쳐도 미국과 EU가 그나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나마 숨통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숨쉴 공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그 고용의 80%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80%가 무너지면 소비가 무너지는 겁니다. 소비가 무너지면 경기 침체에 빠지는 거고 그 경기 침체에 정부가 잉여 재정을 투자해서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공황으로 가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걸 보면서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바보죠.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다 일본 엔화 자산을 팔고 우리 원화 자산을 살 거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한심한 놈들이 진짜 바보죠. 지금 대형주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기 시작하면 대형주들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향후 어떻게 나오는지 잘 감시하고 그리고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비한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경기 방어주랄까요? 그런 쪽에 관심을 더 갖는 게 좋고 중소형주라도 확실한 자기 시장과 그리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술적인 배리어를 갖고 있거나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중소형주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